자, 2025년도 지방직 9급 행정학개론 기출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 구체적으로 해설에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그 특징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문제를 좀 그 개별 문제를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난이도는 그 수험생 각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분석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도 조금 평가가 다를 것 같은데 주관적으로 제 개인적인 평가로 봤을 때 전년 대비 난이도는 유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이제 전문 과목으로 변경된 이후에 난이도는 그 전보다 조금 상향 조정된 것 같고요. 앞으로 대비를 하실 때 이제 기출 문제 중심으로 푸시는 건 맞는데 제가 이제 개별 문제에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릴 건데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평가되는 문제들 보시면 기존의 기출 문제 그 9급 기출 문제 범위를 벗어나서 이제 7급 문제 그 7급 기출 문제 범위에서 출제된 내용들이 조금 다수 한 4문제 정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난이도로 봤을 때는 전문 과목으로 그 변경되기 전보다는 상향 조정된 것 같고 전년도 난이도와는 이제 유사한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출 문제 중심으로 기본에 충실해서 공부하셨다라고 한다면 한 85점 정도는 무난히 받으실 수 있는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실 건데요. 1번 문제는 이미 지방직, 국가직 포함해서 9급 문제에서 이미 여러 번 인사행정 파트에서 아주 빈출됐던 문제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의 특성을 구별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본 강의 공부하실 때부터 이제 공직 분류 방식에서 계급제랑 직위분류제의 특성을 비교하는 거 제가 기본 강의부터 이제 강조됐던 내용이고 기출 문제에서도 다수 출제됐던 내용이죠. 그래서 자, 출제 유형만 조금 바뀐 거고요. 이렇게 사지선지로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혹은 이렇게 이번 문제처럼 보기에다가 이렇게 선택지를 준 다음에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 자, 여러 번 출제가 됐죠. 그래서 난이도는 아주 평이한 난이도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자, 직위분류제는 말 그대로 직무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사람보다는 일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직무를 종류별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를 종류별로 분류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를 평가해서 직무 평가를 통해서 동일 직무의 동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거, 직무급 체계를 확립해서 보수의 형평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게 직위분류제의 특징이자 장점이에요. 그래서 니은 디귿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상대적으로 기억과 리을은 기억이랑 리을은 일반 행정가 중심으로 인사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순환 보직을 하고, 자, 인사의 탄력성과 융통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신분을 강하게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직업 공무원제 확립이 유리한 거. 자, 기업과 리을은 상대적으로 계급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자, 쉽게 정답을 맞추실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가시면요. 자, 2번 문제도 난이도는 난이도 하죠. 난이도 하.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되고, 재무행정 파트에서 가장 많이 출제됐던 그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산 원칙. 예산 원칙이 전통적 예산 원칙이랑 현대적 예산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전통적인 예산 원칙의 개념이랑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 예산 원칙의 예외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죠. 그래서 그 전통적 예산 원칙을 물어봤는데, 자, 국민 눈높이에서 입법부, 자, 국민 대표기관인 입법부나 혹은 주권자, 자, 주권자인 국민이 이제 예산을 행정부의 예산 운영을 통제를 하려고 하면 국민이 쉽게 명확하게 예산 분류라든가 그다음에 어디에 행정부가 어디에 예산을 얼마를 썼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의 과목과 구조가 명확하고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된다라는 원칙, 명료성의 원칙이죠. 자, 물론 이런 문제 나오시면 이제 완전성의 원칙, 공개성의 원칙, 한정성의 원칙도 시험 현장에 가서 답안을 고르실 때는 정답만 찾으시면 상관없지만 우리
내년도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문제, 기출 문제를 공부를 하실 때,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실 때 답을 찾는 데 초점을 두시면 안 되고 이 선택지 지문에 나오는 내용도 봐두셔야겠죠. 완전성의 원칙이 뭔지, 공개성의 원칙이 뭔지, 한정성의 원칙이 뭔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뭐 난이도가 낮은 것은 간단히 정답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 문제 보시면요. 자, 대체로 이 3번이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자, 이번 선택지 자체만으로는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요. 이번 선택지의 내용을 정확히 몰라도 균형 인사 정책을 정확하게 우리 대표 관료자와 균형 인사 정책을 이제 기본 강의 그 기본 이론 강의를 충실히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9급 수준의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2번 지문을 정확하게 모르셨다라고 해도 정답을 찾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문제였다고 볼 수 있죠. 자, 우리 이제 대표 관료제 이념이 우리나라 인사행정, 자, 인사 정책에 반영이 된 게 이 균형 인사 정책이고요. 이 균형 인사 정책이 자,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대상 영역이 우리 기본 강의 때 자, 이제 이런 내용들 다 공부를 하실 거예요. 이런 내용들. 자, 우리나라 이제 균형 인사 정책을 자, 양성평등,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지방 인재 채용 목표제, 그다음에 지역 인재 추천 채용제, 그다음에 이제 이공계 관리자 임용 확대, 자, 그다음에 저소득층 구분 모집제. 자, 요런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들으셨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지문이 정확하게 출제는 안 됐지만 이미 지방제 9급의 과거의 기출 문제로 자, 관련해서 출제가 된 적이 있고, 이게 2018년도 국가직 7급 인사 직렬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비를 하실 때 7급 수준의 이제 문제도 좀 기출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는 게 중요한데, 자, 그래서 적용 대상이 장애인, 지방인재, 지역인재, 자, 그다음에 양성평등, 이공계,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라는 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구분 모집제 같은 경우, 자,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표 같은 경우 기본 강의 때 사실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 내용이고, 자, 선발 예정 인원의 일정 규모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시험을 실시하는 자,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표 관료제 이념이 적용이 된 균형 인사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취지 자체가 뭐예요? 대표 관료제 이념을 적용을 해서 자, 이 사회적 소수 집단,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 계층인 장애인이라든가 자, 과거에 이제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라고 볼 수 있는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자, 이제 결과상의 어떤 사회적인 형평성을 달성을 한다라든가 결과상의 자, 평등까지 보장을 하기 위해서 적용이 되는 인사 정책이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 집단의 공직 진출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번, 3번, 4번이 선택지가 맞다라는 거는 알고 계셨어야 되는 자, 문제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2번이 틀렸겠죠. 그리고 자, 2번 선택지만 보셨어도요. 사실 우리 균형 인사 정책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된 게 뭐겠어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죠. 그래서 순서가 지금 반대로 설명이 된 거죠. 자, 2003년 자, 2003년도에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가 자, 처음 도입이 됐고 그다음에 2005년, 2007년. 그래서 순서가 거꾸로 서술이 돼 있죠. 자, 기본 강의 때 이 대표 관료제라든가 대표 관료제와 관련해서 규정 인사 정책은요. 이미 기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뭐다? 자, 중요한 쟁점이고 자, 중요한 주제고 자, 계속 출제가 될 거고 이미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출제가 될 때는 자, 이미 출제가 된 내용도 출제가 될 수 있지만 이제 좀 더 지엽적이고 그다음에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우리나라 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셔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 자,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자, 4번 보시면요. 자, 우리 이제 조직 관리에서 그 리더십 이론에서 출제가 된 건데 리더십 이론에서 보시면 이제 상대적으로
특성론, 자질론, 그다음에 행태론적 리더십 이론, 그다음에 상황론적 리더십 이론, 그다음에 현대적 리더십 이론에서 변혁적 리더십 이론이 출제가 많이 됐는데 상황론적 리더십 이론도 최근에 이제 출제 빈도가 높아지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상황론적 리더십 이론은 그 개별 이론, 피들러의 이론이라든가 이 하우스의 이론, 이제 개별 이론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이론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기부여 이론이라든가 리더십 이론은 이제 중요하고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는 한 문제에서 다음 중 자,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에서 자, 한 문제에서 다양한 리더십 이론을 주고 틀린 선지를 고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제 최근에는 어때요? 이제 개별 이론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자, 하우스가 이제 상황론적 리더십 이론이고요. 자, 이제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이 달라진다라고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리더십을 네 가지 리더십으로 자, 네 가지 리더십으로 분류를 하고 상황 변수를 두 가지를 들어서 자, 상황에 따라서 효과적인 리더십이 달라진다. 자,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론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였죠. 자, 그래서 지금 자, 이제 후원적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이 지원적 리더십이죠. 지원적 리더십. 자, 그래서 자, 부하들의 욕구를 배려하고 자, 리더가 자, 이제 부하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자, 그다음에 부하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자,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리더십이다. 자, 그러면 자, 부하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 부하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져서 이 사람들이 자, 이제 이런 측면에 인간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잘 일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리더십이 되겠죠. 지원적 리더십. 자, 그래서 뭐 하우스의 이 문제도 뭐 난이도가 높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자, 이 하우스의 이론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자, 어렵지 않게.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 5번. 자,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 문제도 뭐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평가하실 수도 있는데 자, 전혀 높은 난이도는 아니었고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자, 기출 문제를 자, 어디까지 푸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과거에 구급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정책 네트워크 유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요렇게 제시문에 이음매 없는 조직이 등장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기출 문제 푸실 때 자, 답을 고르는 데 초점을 두시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음매 없는 조직이 답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음매 없는 조직이 정책 네트워크 유형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그럼 이음매 없는 조직이 뭐냐? 자,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그죠? 그러면 자,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 큰 무리가 없으셨을 거고 그다음에 자, 좀 오래되긴 했는데 2008년도 국가직 7급에서 사실은 이 이음매 없는 조직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음매 없는 행정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1번 선택지가 바로 린덴의 이음매 없는 조직과의 관련성이 높다 였죠. 그래서 이게 이제 7급 수준의 문제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충분히 이제 출제 예측이 됐었던 문제죠. 자, 이미 우리 베버의 관료제 이론에서요. 베버 관료제의 특징은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자, 이 베버 관료제의 역기능, 관료제의 병폐 현상이라고 해서 이 관료제의 병폐 현상, 역기능도 이미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가 출제될 것이다? 자, 7급에서는 몇 번 출제가 됐는데 자, 이 관료제의 특징 출제가 됐고 관료제의 역기능, 병폐 현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으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가 나올 차례예요? 뭐 신경향 문제라고 해서 출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7급에서 출제가 됐던 것들. 이 관료제의 역기능을 이제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한 자, 탈관료제 모형. 자, 이게 이제 출제가 될 건데 이 바로 이음매 없는 조직이 린덴의 이음매 없는 조직이 바로 뭐예요? 탈관료제 모형에 해당되는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 탈관료제의 이론이라는 게 결국은 그 전형적인 관료제 조직 구조가 기계적 조직 구조다. 기계적 조직 구조다라고 봤을 때 자, 유기적인 조직 구조의 특징이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그다음에 이제 관료제 이론, 탈관료제 이론을 공부하면 자,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자, 푸실 수 있었겠죠.
자,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자, 이음이 없는 조직은 유기적 조직 구조고, 그 다음에 탈관료제 조직 구조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내부적 필요에 의해서 조직 단위와 기능을, 자, 분산적으로 설계했다라는 건 뭐예요? 자, 기능, 조직 단위랑 기능을 분산적으로 설계했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분화를 시켰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수평적인 측면에서는 분업과 전문화의 원리에 따라 이제 수평적인 분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전형적으로 뭐예요? 기계적 구조의 특징이죠. 자, 수평적 분화 수준이 높은 거. 자, 그러니까 관료제 조직 구조, 기계적 조직 구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음이 없는 조직은 뭐다? 탈관료제 조직 구조에 해당이 되고 유기적 조직 구조에 해당이 되니까, 자, 틀린 지문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데프트라는 학자가 조직 구조를 가장 기계적인 구조부터, 제가 이걸 쓸 필요가 없죠. 자, 가장 기계적 구조부터 가장 유기적 조직 구조 형태로, 자, 분류를 했어요. 순서대로 기능 구조, 사업 구조, 매트릭스 구조, 수평 구조, 네트워크 구조. 자,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팀제 조직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시험 문제 여러 번 출제됐죠. 기능 구조의 특징, 장단점, 사업 구조의 특징, 장단점, 기능 구조랑 사업 구조를 화학적으로 결합한, 자, 매트릭스 구조의 특징과 장단점, 자, 수평 구조의 특징과 장단점, 네트워크 구조의 특징과 장단점. 자, 요걸 물어보는 전형적인 문제죠. 그래서 네트워크 조직은요, 가장 유기적인 조직 구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동태적인 환경 변화에, 자, 적응성이 높고, 그 다음에 유기적 조직 구조니까 뭐다? 계층의 수는 줄어들고. 자, 맞는 질문이고, 자,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적인 조직, 기능 구조라 이 사업 구조죠. 프로젝트 팀의 구조적인 역할을, 자, 이 프로젝트 팀이라는 건 사업 구조를 의미하는 거죠. 사업 구조, 사업 조직. 자, 기능 구조랑 사업 구조를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자, 이 구조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 구조의 성격을 갖는다. 자, 팀제는요, 이제 수평적 구조에서 주로 이제 활용하는 조직 편제 형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율적인 권한 부여, 팀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자, 구성원들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모아서 창의적 문제 해결에 유리한, 자, 유기적인 조직 구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조직 구조 유형을 물어보는 문제도 이제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기존에, 자, 이런 조직 구조 유형의 특징이랑 장단점을 잘 정리하신 분들은 뭐 1번이 틀린 지문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고르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도록 하실 건데, 자, 6번 문제는 행정 가치, 행정 이념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뭐 난이도는 뭐 낮은 편이죠. 난이도 하이에 해당되고요. 자,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된 행정 이념이다. 자, 그러면 바로, 자, 사회적 형평성이죠. 자, 그래서 우리 신행정론 1960년대 말에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된 행정 이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 소외된 약자 및 소수 집단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거다. 자, 여기까지만 보셔도 답은 충분히 고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롤스의 차등의 원리. 자, 롤스의 정의론이, 자, 롤스의 정의론에서 이 정의가, 자, 이 공정성, 자, 형평성과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형평성. 자, 이런 문제는 뭐 간단히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자, 우리 7번. 정책 집행의 하향적 접근과 상향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는데, 자, 우리 정책학 파트에서 이제 집행 파트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파트가 바로 뭐냐면 그 집행 연구의 접근법에서 하향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과 상향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고르라는 문제. 자, 출제가 많이 됐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뭐 난이도로 봤을 때 아주 평이한 문제였고요. 자, 이 두 가지 접근법을 이제 비교하셔서 특징이랑 장단점,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최근에 해당되는 학자까지 물어봤죠. 그죠? 해당되는 학자까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반미터, 반혼, 그 다음에 자, 통합 모형, 하향적 접근법, 상향적 접근법, 그 다음에 이제 통합 모형에 해당되는 거, 자, 이런 거 잘 물어보니까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 자, 지금, 자, 두 가지 접근법을 이제 한 문제에서 물어봤는데,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 두 가지 접근법을 처음부터 좀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하향적 접근법은
이 정책 결정 단계에 초점을 두고 정책 결정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접근법이죠. 그래서 정책 결정자의 의도와 정책 목표를 중시하는 접근법이고, 정반대로 상향적 접근법은 이제 상향적이라는 게 뭐예요? 자, 상향적이다. 방향이 바텀업이죠. 그래서 집행 단계부터 어떻게 해요? 결정 단계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집행 단계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선 집행 관료의 행태에 주목하는 접근 방법이다. 자, 하향적 접근 방법은요,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합리 모형을 적용한 거죠. 합리 모형을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 목표가 먼저 우선적으로 정책 목표가 먼저 명확하게 설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합리적인 수단이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설명은 전부 다 맞는 거고, 자, 우리 이 하향적 접근 방법은요, 이걸 단계적 접근이다. 합리 모형이 적용이 됐다. 단계적 접근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다? 먼저 이 정책 결정과 집행이 명확하게 구별이 돼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집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상향적 접근 방법은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집행 단계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 이 결정과 정책 결정과 집행이 명확하게 분리되기가 어렵다. 왜? 자, 집행 단계에 가면 결정 단계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 현장에서 그때그때 상황 변화에 맞게 어떻게 해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변화, 세부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상향적 접근 방법은 정책 결정과 집행이 엄격하게 분리되기 어렵다라고 보는 정책적 이론론 시각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하향적 접근 방법의 내용이랑 상향적 접근 방법의 내용을 잘 정리를 하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암기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제 이원론에 가까운 거, 이론론에 가까운 거. 자, 결정자에 초점 맞춘 거, 집행자에 초점 맞춘 거. 자, 이런 식으로 대비되는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간략하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실게요. 자,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자, 이미 최근에 이 공공가치론이 이제 최신 이론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린 부분이 있고, 자, 그래서 공공가치론이 신공공관리론의 이제 한계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론이고, 이제 크게 두 가지. 자, 두 명의 학자가 이 공공가치론에 해당이 된다는 거 이미 기출문제에서 이제 9급 문제에서 7급 문제에서 출제가 된 바가 있죠. 그래서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 그다음에 이제 보즈만의 공공가치 실패론이 이미 기출문제 지문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자, 대비가 이제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보고, 자, 공공가치 관리론에서 보즈만이 정당성과 지지, 공공가치 운영 역량으로 구성된 전략적 삼각형 모형을 제시한다. 자, 우리 공공가치 관리론에 보즈만이 해당이 되긴 하는데, 보즈만은 공공가치 실패론을 주장한 학자고, 자, 정당성과 지지, 공공가치 운영 역량으로 구성된 전략적 삼각형 모형을 제시를 하면서, 자, 이제 공공가치 관리론을 주장을 한 건 무어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고, 자, 우리 이제 신공공 서비스 이론이나 뉴 거버넌스론이나 이제 공공 선택 이론은 이미 여러 번 출제가 됐던 지문이니까 이제 쉽게 맞는 지문이라는 걸 아실 수 있었을 텐데, 자, 신공공 서비스론도 신공공관리론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 역할에 대해서 이 NPM에서 강조한 NPM은 이제 정부 역할을 시장에서 이제 방향 잡기 역할을 해야 된다, 정부가. 자, 이렇게 본 건데, 자, 신공공 서비스로는 NPM을 비판하면서 정부가 시장에 의한 방향 잡기 역할보다는 시민에 대한 봉사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본 이론이죠. 자, 맞는 지문이었고, 자, 뉴 거버넌스론도 이제 NPM이랑 이제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될 텐데, 정부와 민간 부문 그리고 비영리 부문 간 상호 신뢰 관계에 기초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 이제 NPM이 이제 경쟁, 시장 메커니즘과 이제 경쟁을 강조했다라고 하면 뉴 거버넌스로는 상대적으로 이제 상호 신뢰 관계에 기초한 이제 네트워크에서 이제 협력을 강조했다라는 거. 자, 이것도 맞는 질문일 거고요. 자, 우리 공공선택이론 같은 경우는 신공공관리론 정부개혁의 이제 이론적인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공부문의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해서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서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과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번이 틀린 지문이고 이제 앞으로도 이 공공가치관리론은 이제 넛지 이론과 더불어 그 새로운 이제 이론으로서 행정학 문제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정리를 잘 해두셔야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문제. 자, 정책학에서 정책 결정 모형은 이제 단골 출제 문제죠. 단골 출제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책 결정 모형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쓰레기통 모형을 적용한 쓰레기통 모형을 의제 설정 모형에 적용한 의제 설정 모형이죠. 그래서 킹던의 그 모형을 물어봤는데, 코헨 마치 올슨의 그 쓰레기통 모형을 적용을 해서 그 의제 설정이 이제 비합리적으로, 우연한 계기에 비합리적인 의제 설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킹던의 정책 흐름 모형 혹은 정책 창 모형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 흐름이 해결해야 될 정책 문제가 있고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 대안이 있고 그 다음에 참여자가 아니라 뭐예요? 정치 흐름이죠. 이 세 가지 흐름이 각각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우연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책의 창이 열리고 그때 이제 의제 설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 보시면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선택 기회의 흐름 네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쓰레기통 모형에서 쓰레기통 모형이 네 가지 흐름을 제시한 거죠. 문제 흐름, 문제에 대한 해결책, 참여자, 의사결정, 참여자, 그 다음 선택기의 흐름. 쓰레기통 모형에서 주장한 게 이 네 가지 흐름이고 킹던은 뭐다? 세 가지 흐름이죠. 문제, 해결책, 그 다음 뭐다? 정치 흐름. 그래서 킹던의 정책 흐름 모형이랑 쓰레기통 모형을 이제 헛갈리지 말라고 낸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번이 틀린 거고. 우리 엣지온이 혼합 탐사 모형은 합리 모형이랑 점증 모형을 혼합한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근본적인 결정은 합리 모형을 적용하고 세부적 결정은 점증 모형을 적용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한 모형이에요. 2번 맞는 지문이고 드로우의 최종 모형이죠. 드로우의 최종 모형은 정책 결정에 경제적인 합리성과 함께 직관이나 의사결정자의 직관 통찰력과 같은 질적인 부분, 초합리적인 합리성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모형이죠. 앨리슨 모형은요. 앨리슨은 이제 쿠바 미사일 사건을 분석을 하면서 이제 세 가지 모형을 동시에 적용을 할 것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합리 모형, 그 다음에 이 조직과정 모형이 조직과정 모형, 그 다음에 관료정치 모형 세 가지. 세 가지 모형을 동시에 적용해서 분석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조직과정 모형은 이제 정부를 하위 조직들, 다수의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들의 이제 집합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위 조직들은 표준 운영 절차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3번, 4번은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모두 기출문제 지문을 살짝 변형해서 출제한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매우 평이한 문제였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우리 10번 문제는요. 이미 최근에 2022년도 국가직 9급에 출제가 됐어요. 이게 지금 지방행정 파트에서 최근에 출제되는 경향을 보시면요. 2021년도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됐고요. 이제 전부 개정이 된 내용, 개정된 내용, 바뀐 내용 또는 전부 개정이 되면서 신설 조항으로 들어간 규정들이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보신 지금 10번 문제 같은 경우도 2022년도에 국가직에서 이 문제가 출제된 이유도 뭐다? 신설된 내용이죠. 특별지방자치단체 2022년도 국가직 9급 문제와 지문이 거의 유사한 내용이 지금 출제가 됐고요. 제가 올해 이 문제가 출제될 것을 이제 찍었는데 찍은 이유가 뭐냐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들이 들어왔고
2024년 12월에 이제 그 결과 이제 우리나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충남 지역에 이제 새로 하나 자 설립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시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요 지방자치법 규정을 물어본 건데, 자,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제 법인으로 하고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광역적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즉, 이 일종의 광역행정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설립 절차를 뭐랑 비교해서 봐두셔야 돼요. 다른 광역행정 방식인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과 비교해서 이 설립 절차를 좀 봐두셔야죠. 자, 그래서 자, 1번, 2번 지문은 이 199조 규정을 그대로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요거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른 광역 행정 방식과 비교해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먼저 상호협의, 자, 상호협의에 따라 규약 정하고, 자, 그 다음에 각각 지방의회 의결 거친 다음에, 자,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설립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충분히 자, 이제 출제가 예측 가능했던 지문이라는 게, 자, 2022년도 국가직 9급에서 뭘 물어봤어요? 자,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위원이 아니라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을 물어봤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 2022년도 국가직 9급에서 뭘 물어봤다? 지방자치단체 장을 물어봤죠. 자, 구성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자치법상 겸임 제한 규정에 의해서 자, 특별지방자치단체 장을 겸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겸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지문이 거의 유사하죠. 자, 법인격을 갖는다. 그 다음에 자, 광역행정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설립 절차가 아니라 구성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고 겸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과 관련된 규정. 그래서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은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요 내용을 잘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자. 나왔으니까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에 나오지 않는다가 아니라 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랑 비교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 다른 광역 행정 방식과 비교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자, 11번 문제 보시면요. 자, 이 문제는 뭐 아주 쉽죠. 자, 이 문제도 그런데 자, 쉬운 문제긴 한데 자, 중요도는 매우 높죠. 자, 주민 발안 제도를 물어봤어요. 지방행정 파트에서 주민 참여 제도를 많이 물어보는데, 자, 주민 발안 제도를 물어봤다. 자, 왜 물어봤을까요? 자,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이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제도가 자, 이제 2021년도 이전에는요, 지방자치법의 근거 규정과 이제 주요 내용이 규정이 돼 있었는데, 자, 이제 2021년도에 별도로 주민 발안 제도에 관한 자, 별도의 법률이 제정이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근거 규정은 지방자치법에 있지만 구체적으로 조례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청구 자,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자, 그 결과 자,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이 돼서 구체적인 내용에 자, 규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자, 출제가 된 거겠죠. 자,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자, 주민 발안 제도고 주민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제도다. 자, 별도의 법률이 제정이 돼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뀐 내용이 있죠. 과거에는 개정 전에는 자, 주민이 조례 제정 개정 폐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하면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하도록 개정이 됐다. 자, 이런 내용들 잘 봐주시면 될 거고요. 자, 12번.
자,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여러 그 정책 유형 중에서 특히 규제 정책 파트가 출제가 잘 되는 파트인데, 자, 우리나라 이제 행정 규제 기본법의 주요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유형 분류와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번, 2번 같은 경우, 자, 뭐 사실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행정 규제 기본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본 거죠. 자, 1번. 자, 행정규제 기본법에 자, 이제 규제 개혁과 관련돼서 규제 개혁을 전담하기 위한 기관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행정학 문제에서요, 위원회가 나오면, 자, 다수의 위원들로 구성이 된 위원회인데, 자, 그러면 이게 나오면 뭘 물어본다? 소속을 물어본다. 소속. 자, 대통령 소속이죠.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자, 그 다음에 행정규제 기본법에 자, 규제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규제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규제 일몰제는 규제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제도예요.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규제의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자, 설정하는 제도다. 자, 우리 규제 유형을 분류할 때요. 포지티브 규제랑 네거티브 규제가 있는데, 자,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형식. 이건 뭐다? 네거티브 규제죠. 자, 그래서 포지티브 규제 방식보다는 네거티브 규제가 규제를 받는 피규제자에게 더 많은 재량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자, 영국 제도를 벤치마킹한 건데, 이제 신기술, 신제품 출시, 자, 이제 이런 경우에, 자, 기존 규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도입이 된 제도고, 특정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이제 제품에 관련된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자, 완화해주는 제도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현재 도입이 돼 있다. 자,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요, 이미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라 보시면, 자, 이제 7급. 자, 7급 문제 지문에서 이미 출제가 됐었죠. 물론 다른 지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보시면 2021년도 지방 7급 문제 보시면요, 이미 자 3번 선택지 보시면 자,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이런 지문이 이미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기출문제라고 해서 7급 기출문제까지 풀어보셨던 분들은 자, 이제 이런 문제 풀어보시면서 어때요? 아,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뭐고, 자, 우리나라가 도입이 돼 있구나. 자, 이런 내용 이미 정리가 되셨어야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행정규제 기본법에 우리나라 규제 존속 기한, 재검토 기한 명시하고 있는 거, 요 규정을 그대로 출제를 한 거죠. 자, 요런 내용들 보시면 될 거고. 자, 13번. 자, 이제 조직이론 파트에서요, 잘 나오는 문제가 자, 이제 조직이론과 관련된 그야말로 이론적인 내용도 잘 물어보지만 우리나라 행정 조직 형태를 자, 잘 물어봐요. 뭐 가장 많이 출제하는 건 책임 운영기관, 공공기관인데, 자, 뭐 위원회 조직도 가끔 물어보죠. 자, 그래서 행정기관 위원회를 물어봤는데, 자,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자, 행정위원회 이제 자, 정의죠. 정부 조직법의 행정위원회를 정의하고 있는데,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법률에 의해서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둔다라고 정부 조직법에 규정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이제 위원회를 자, 이제 권한에 따라서 위원회를 이제 구별을 하게 되면 자문위원회랑 행정위원회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자문위원회는 의결권, 집행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법적인 구속력, 결정의 구속력이라든가 실질적인 권한은 행사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이제 의견을 제공하거나 심의, 조정, 협의 등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주는 자, 권고라든가 자문 정도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고 구체적으로 의결 권한, 자, 법적으로 의결권, 집행권은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행정위원회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의결권, 집행권을 행사하는 자, 위원회라고 보실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행정관청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이미 자문위원회랑 행정위원회를 구별하는 문제들이, 기출문제들이 이미 출제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행정위원회인 공정거래위원회,
자, 우리나라 자, 공정거래위원회,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자, 이런 위원회들은 전부 다 뭐다? 집행권, 자, 의결권, 집행권을 전부 가지는 자, 행정위원회에 해당이 되고 실질적으로 행정관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위원회 조직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때 다수의 위원은 관련 부처 공무원, 자, 민간 전문가, 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시민대표,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다양한 의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으로 자,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반영해서 민주성, 그죠? 다양성, 자, 이런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자, 측면에 의미가 있는 조직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 강의 들으시면 자, 위원회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가 단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위원회를 자, 그 성격과 권한에 따라 분류를 했을 때 자, 자문위원회랑 행정위원회로 분류를 할 수 있고 자, 이제 구체적인 종류가 뭐가 있고 자, 자문위원회는 의결권이나 자, 집행권은 행사할 수 없는 반면에 이제 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 이제 행정관청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의사결정 권한, 집행 권한을 전부 다 행사한다는 거. 자, 14번. 자, 평이한 문제죠. 우리 이제 정책 평가를 할 때 정책 평가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를 했느냐. 자, 정책 평가에 이제 타당성이 있는데요. 쿡과 캠벨이라는 학자가 정책 평가의 타당성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구성적 타당성,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가장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장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타당성이 뭐다? 내적 타당성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쿡과 캠벨이라는 학자가 정책 평가의 타당성을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구성적 타당성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이 네 가지 타당성이 물론 다 확보가 돼야 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으로 확보되어야 될 자, 중요한 타당성을 내적 타당성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 우리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은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는 자, 내적 타당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자, 일반적으로 외적 타당성은 떨어지게 돼 있죠. 그죠? 자, 이 인과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추론했느냐.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추론을 하려고 하면요. 진실험이든 준실험이든 정책 평가 설계를 할 때 자,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서 그렇게 되면 이거를 자, 일반화해서 적용하기는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래서 이 둘은 뭐다? 상충관계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외적 타당성은 자, 이렇게 내적 타당성을 통해서 확보된 자, 추정된 인과관계를 다른 상황, 자, 다른 모집단, 다른 상황에서도 일반화 시킬 수 있는가? 일반화 정도를 의미하는 거죠. 자, 구성적 타당성은 추상적 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측정 도구가 자, 얼마나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표본 자료의 통계적 검증에서 도출한 자, 말 그대로 자, 이 결론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의미한다. 즉, 정책 설계를 엄밀하게 해서 정책 평가에서 자, 1종 오류나 2종 오류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타당성을 의미하는 거죠. 자, 내적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우선 외적 타당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된다. 자, 이게 틀린 거죠. 자, 이 네 가지 타당성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자, 확보돼야 될 건 뭐다? 내적 타당성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적 타당성이 확보가 되어야 그래야 뭐를 논할 수 있어요? 외적 타당성 확보를 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이 되겠죠. 자, 15번.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제가 이제 행정학 공부 방법론 같은 거 말씀드릴 때 뭐 관계 법령 같은 걸 법령 공부를 사실 따로 하실 필요는 없다. 크게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그 재무행정 파트는 국가재정법 규정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법령을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예산제도 관련해서 예산제도의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 국가재정법 내용을 설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조금 있는데 자,
지금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국가재정법의 규정을 사실 설명한 내용이죠. 자, 1번도 국가재정법 규정이에요.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자, 이제 우리나라 예산 운영은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예산이 운영이 되는데 1회계연도라면 뭐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1번 집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산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 예산 과정. 자, 2번 아주 중요하죠. 2번은요, 중요하긴 한데 이미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이번 문제는 사실 아주 쉬운 지문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예산안을, 자, 이제 행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이제 국회에 제출을 하면 국회에서 심사해서 의결을 하는데요. 자,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기한은 자, 요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헌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하라고 돼 있고요. 국가재정법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즉 헌법 규정이랑 국가재정법 규정이 다르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맞는 지문이요. 자, 1번은 틀렸고, 자,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해당 회계연도의 중앙관서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틀렸죠? 우리 결산보고서는 언제 작성하는 거예요? 자, 요거 예산 과정을 이해하시면 3번 지문이 틀렸다는 거 아실 수 있는데, 자, 우리 예산 편성은요. 자, 지금 올해 2025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면, 자, 2025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면 이 예산은요, 전년도에 편성해서 국회에서 의결해 준 거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이 집행이 끝나면 집행이 끝난 예산안을 자, 내년도에 결산을 하게 돼요.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난 거를 결산 보고서를 언제 작성하겠어? 내년도에 작성하는 거죠. 2026년도에.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보세요. 자, 각 중앙관서의 장이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결산 보고서를 제출한다. X죠.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에 그죠? 2025년도 회계연도가 끝나면 2025년도 회계연도의 중앙관서 결산보고서는 다음 해에 작성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요. 자, 물론 이거 이제 예산과정 공부하시면 제가 이제 예산과정 정리해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림으로. 자, 결산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몇 월 며칠까지 뭐를 제출하는지 이거 순서대로 암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각 중앙행정기관이 각 부처가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음 연도죠. 2025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2026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자,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자, 국가재정법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 예산 과정을 정확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3번이 틀렸다는 것을 아시겠죠? 자, 4번.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 우리나라 현재 뭐다?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제출하도록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준예산을 자, 활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잠정 예산은 활용한 적이 없죠. 그죠? 자, 우리 2번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 번 기출문제에 출제가 이미 됐는데 왜 헌법 규정과 국가재정법 규정이 다른가? 자, 우리 행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자,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어요. 자, 헌법에는 뭐라고 돼 있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헌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행정부는 예산을 편성해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하면 국회는 자,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라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그 기간이 60일밖에 안 돼요. 자, 60일 동안 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까지 마쳐야 되는데 이 기간이 매우 촉박하겠죠. 그래서 자, 헌법을 개정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자, 2005년도에 국가재정법을 제정을 할 때 자, 이 심사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90일 전이 아니라 120일 전까지 자, 제출하라고 국가재정법 규정에 자, 둔 거죠.
자, 그래서 헌법 규정이랑 국가재정법 규정이랑 지금 다르게 규정이 돼 있다라는 거. 자, 요거 참고하시면 돼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기출문제에 여러 번 출제가 됐었죠. 자, 이제 16번이 사실상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왜냐하면 9급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던 문제예요. 9급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던 문제고, 과거에 7급에서 지문에 한번 등장한 적이 있어요. 2019년도 지방직 7급 문제 지문에 한번 등장한 적이 있죠. 자, 이 당시에 1번 선택지를 모르셔도 답을 고르실 수는 있었어요. 7급 문제. 그런데 어쨌든 답이 아니었지만 1번 선택지가 처음 나온 7급에서도 처음 나온 지문이었기 때문에 이제 요거 해설을 제대로 공부를 하셨으면 그러면 풀 수 있는 문제기도 했고요.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거 찍어도 맞힐 수는 있죠.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정책수단이라고 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수단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분류해요? 자, 권위에 근거해서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자,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해서 설득을 하거나 이 세 가지 일반적인 정책 수단 분류죠. 행정학에서 종교 중립,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에요. 공무원의 의무 중에 뭐가 있나요? 종교 중립의 의무가 있어요. 종교적인 도구는 딱 봐도 답이 아닐 것 같죠, 그죠? 자, 찍어서도 맞힐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자,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찍어서도 행정학 공부를 좀 하시고 건전한 상식이 있으신 분은 찍어서도 맞추실 확률이 좀 있었던 문제긴 한데 어쨌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틀리셨어도 당락에는 큰 지장은 없었던 문제인 것 같다. 자, 그러나 어쨌든 7급 지문에서도 출제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정책 수단, 정부의 정책 수단을 분류를 할 때 그 3분법적으로 분류를 할 때 법적인 권위에 근거한 규제 수단,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인센티브, 정부 정책에 잘 따를 때 어떤 경제적인 보상을 해준다.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활용한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자,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면서 이제 설득하도록 하는 거. 자, 이 세 가지가 일반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본다면 자, 쉽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적인 도구, 그 다음에 경제적인 도구, 그 다음에 정보 제공을 통해서 이제 설득하는 거.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이건 이제 앞으로 출제가 구체적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본서 등에 이제 반영이 될 테니까 자, 한 번쯤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17번. 17번도 뭐 재무행정 파트에서 나온 문제인데 난이도는 뭐 평이한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정부의 중앙정부의 재정을 분류할 때 예산에 해당되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의 특징을 분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과 별도로 운영이 되는 이제 기금의 특징을 자, 분류해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회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자, 일반 회계는 자, 조세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해서 자, 어떻게 한다? 자, 가장 기본적인 그 경비 지출에 쓰이는 것이 바로 일반 회계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예산 원칙이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통일성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의 연계를 배제한다. 즉, 전통적인 예산 원칙이 적용이 돼서 가장 통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자, 예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맞는 거고 자, 지금 딱 보셔도 우리 자, 국가의 고유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맞아요. 국가의 고유 기능이라든가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기능, 고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게 일반 회계인데 양곡 관리라든가 양곡 관리 사업, 조달 사업, 우편 사업, 우체국 예금 사업, 책임 운영 기간. 자, 이런 5개는 뭘로 운영한다? 특별 회계. 자, 기업 특별 회계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래서 17번 문제는 뭐다? 예산 중에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18번. 자, 정책 분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 문제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근데 뭐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는데, 우리가 이제 정책 분석을 할 때, 자, 정책 분석을 할 때, 자, 나카무라랑 스몰 우드라는 학자가 자, 정책 분석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죠. 얼마나 자, 정책 대안의 예측 결과를 비교 평가하고 최적 대안을 선택할 때, 즉 정책 분석을 할 때, 자, 기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얼마나 바람직하냐. 자, 소망성과 그다음에 자, 아무리 바람직해도 자, 실현 가능성이 낮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소망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 되느냐,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대응성. 그 다음에 자, 실현 가능성을 다시 기술적, 재정적, 행정적, 법적, 윤리적, 정치적 실현 가능성으로 분류를 했죠. 자, 그랬을 때 자, 효과성, 대응성, 실현 가능성, 능률성을 물어봤는데 우리 행정 가치와 이념을 공부하실 때요. 이미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다 공부하셨고요. 자, 대응성, 반응성, 실현 가능성. 이건 뭐 개념 그대로 자,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효과성이란 목표 달성도죠. 정책 대안이 의도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 목표 달성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자, 대응성은 이 수혜 집단, 정책으로 혜택을 받는 수혜 집단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 그래서 우리 대응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반응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실현 가능성은 말 그대로 뭐예요? 얼마나 실현 가능한가요? 정책 대안이 자, 법적인 측면에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충실히 집행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요. 자, 우리 능률성은 뭐예요?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이에요. 정책 대안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자, 투입 대비 산출 비율 자, 이게 이제 얼마나 높은가 이거를 평가를 하는 거고요. 자, 상이한 개인 및 집단에게 자, 우리 얼마나 고르게 배분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건 뭐다? 이거는 형평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죠. 4번. 자, 역시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자, 19번도 인사행정에서 자, 평이한 문제죠. 요건 이제 조금 자, 기본적인 암기가 필요한 문제긴 한데 자, 출제는 여러 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문제는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죠. 그래서 자, 1번 문제는요. 우리 이제 임용 주체, 경비 부담을 기준으로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죠. 자,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국비로 보수를 지급을 해요. 지방 공무원은요.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 또는 자, 조례가 적용이 되고 지방비로 자, 공무원의 보수를 지급을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임용권자가 다르죠. 임용권자. 국가공무원은 5급 이상 대통령, 6급 이하는 소속 장관이나 이제 소속 장관의 이제 위임을 받은 자가 임용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 공무원은 조금 구별되는 게 이제 일반 행정기관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 교육행정기관인 경우는 교육감. 그다음에 이제 자, 이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죠. 자, 임용 주체와 경비 부담을 기준으로 할 때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나누고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자, 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장과 교육감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죠? 자, 1번은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이제 2번, 3번, 4번이 자, 이제 문제인데 어디가 틀렸는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자, 필수 암기 사항이죠. 인사행정에서 필수 암기 사항이에요.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서 자,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면 경력직 공무원, 자,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공무원을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력직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자, 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으로 자, 구별이 되고 있고요. 자, 구체적으로 누가 포함이 되는지 요거 정확하게 암기하셔야죠. 출제가 매우 자주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이죠. 일반직.
자, 경력직 중에 일반직 공무원이고요. 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경찰 공무원, 군무원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직 중에 특정직 공무원이죠. 자, 대통령, 국무총리 등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자,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임명이 되는 정무직 공무원은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죠. 자, 요거 헛갈리기 쉬운데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맞는 지문은 1번. 자, 정확하게 구별해서 암기해 두시면 되고요. 자, 20번은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물론 9급에서는 처음 출제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최근에 제 기본 강의 때도 강조 드릴 건데 데이터 기반 행정은 최근에 매우 중요한 파트예요. 행정학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9급에서 그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선 출제가 안 됐는데요. 제가 최근에 자 2024년 군무원 문제에서요. 이 증거 기반 정책 결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제가 그 설명회 동영상을 혹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행정학 문제가 기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던 교과서 2권에 이미 증거 기반 정책 결정에 대한 내용이 기본 교과서에 소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전자정부 파트에서 많이 출제가 됐던 게 뭐예요? 빅데이터. 자,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최근에 전자정부에서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게 이 스마트 정부예요. 스마트 전자정부. 자, 그다음에 제가 너찌 이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다? 너찌 이론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 너찌 이론 7급에서 이미 출제가 됐는데 너찌 이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엄격하게 검증된 증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강조한다. 자, 이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이 최근에 행정학 이론에서도 중요하지만요. 영국 정부나 오바마 미국 정부에서는 이미 이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을 정부 정책 결정에 이미 활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률이 이미 2020년도에 제정이 된 거겠죠. 자, 우리 빅데이터 AI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예측이 가능해요. 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에 대처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재난이라든가 자, 이제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산불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걸 예측을 해서 사전에 대응하는 스마트한 정부가 될 수 있다. 이게 왜 가능한 거예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행정 영역에서 최근에 아주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대비를 하시면 될 거고 물론 이 문제가 기존의 국가직이나 지방직 문제에서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틀리셨다고 해서 당락엔 큰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만 틀리시는 게 아니라 다른 수험생들도 틀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꼼꼼하게 짚어보시면요. 사실은 맞추실 수가 있는 게 자, 옳지 않은 거. 자, 우리나라가 2020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일단 법률을 제정을 했고 자, 이 법에 법 제1조 제2조 자, 이 법 제정 목적과 법과 관련된 주요 개념들을 보시면 데이터 기반 행정이란 자,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것을 정책 수립과 결정에 활용하는 행정을 의미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데이터 기반 행정을 해야 되는 목적은 뭐냐면요. 정책 결정을 할 때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정책 결정자의 경험은 뭐예요? 주관이에요. 주관적인 거. 자, 객관과 주관은 반대말이죠. 그죠? 3번이 틀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눈치가 있으면 3번이 답이라는 거 골라내실 수 있었을 텐데 어려운 문제긴 하죠. 자, 행정안전부 장관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자, 이거 물론 당연히 모르셨을 거예요. 앞으로가 중요해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기존에 구급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전자정부 파트에서 우리 전자정부법. 자, 전자정부 파트에서 중요한 것보다 전자정부법이랑 지능정보화 기본법 있는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화 기본법. 자, 이것뿐만 아니라 자, 무슨 법에 보시면요. 무슨 기본 계획, 시행 계획 있어요. 자, 무슨 기본 계획 나오면 항상 뭐가 나온다? 이 기본 계획 누가 수립하느냐? 그다음에 몇 년짜리 계획이냐? 누가 몇 년짜리 계획으로 수립하느냐? 이거 여러 번 출제됐어요. 대표적으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업무평가 기본 계획은 국무총리가 수립한다. 3년 단위로 뭐 한다. 이런 거 여러 번 출제가 됐죠. 앞으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출제될 수 있는 파트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거 관련된 문제가 뭐다? 국무원 문제랑 그 다음에 좀 생뚱맞긴 한데 경찰 간부 문제에서 이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된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대비를 하시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이도가 조금 있었다. 난이도가 조금 높았다라고 평가되는 문제인 경우에 완전히 하늘 아래 완전 새로운 건 아니었죠. 그죠? 9급 문제는 아니지만 기존의 7급 문제에서 이미 지문에 등장한 사례가 있었고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언젠가 어디선가는 출제됐던 문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것도 군무원 문제도 마찬가지고 경찰 간부 문제도 마찬가지고 출전이 있는 거죠. 행정학 기본서에는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비를 하실 때 물론 가장 1차적인 건 뭐다? 9급에서 출제됐던 기출 문제를 많이 그다음에 정확하게 풀어서 이제 확실하게 마스터하시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심화 단계에서 7급 문제까지 조금 범위를 넓혀서 대비를 하시는 게 이제 내년도 시험을 대비하시는 이제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